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지갑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세 건 가운데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반찬 가게에 있는 용기를 모두 쥐어떼서 톡톡 전화를 해봤으나 한번 들으면 기억할 정도로 목소리가 특이했던 그 여사장은 갑자기 음색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요 하고 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을 텐데도 건설받는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선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렇다고 꼭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다 못해 속이 터질 까만 같았습니다. 저는 석경이 비치는 부엌에 앉아서 그저 멍하니 냉장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급해지자는 전 남편은 저는 지인들에게 청구서를 보내거나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저는 제 말이 더 듣기 싫었는지 사기를 친 상대의 연락을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저축한 돈도 18살 때부터 유지한 보험도 전부 해약해서 공사를 맡은 업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지 남은 돈이라고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생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하고 제가 무언가 사달라고 돌아본 적이 없던 아이였지만 그런 아들을 부탁해도 한 달 학원비 50,000원조차 수중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서툴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당시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간청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우를 믿고 공사를 맡아든 업자들에게만 임금만큼은 잘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빚을 진 일로 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골칫덩이로 날개 지켜버렸고 그때 진비통 그 후 10수년간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것을 부족했는지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끝까지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돈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던 저는 어느새 말도 없음도 잊어버렸고 제 몸도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부에 극진한 특징이 느껴져 급히 병원에 가보니 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4명이나 된 빚은 내가 책임질게. 이혼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한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칠 자리 집보다는 너무 몸부에서 제대로 가눌 수 없어 누워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정에 오자 어머니께서는 어린 손주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제 생일에 어른스러운 디자인의 샤프 펜슬과 볼펜을 선물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들이 선물해준 특별한 독서가 있습니다. 이들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자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달이 빚을 갖고 세계방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급여를 주는 것은 그 주말과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영업직이었 뿐이었습니다. 이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아빠와 헤어지고 입학한 초등학교부터 옮기게 되어 여러모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아들과 수일에 함께 있어줄 수 없다니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걱정하던 순간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뜬금없는 자신만큼만은 그래 창업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건축회사에 일을 받아서 공간지대 및 상담 일을 하며 이 일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었던 작은 바람도 생각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이나 심리학 관련 공부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하는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너희들 돌볼 경제적 여력이 없구나. 게다가 너희가 이렇게 계속 친정에 있으면 네 남동생 결혼해서 지장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 이제 나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여전히 빚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라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왜 하필 지금 나가라고 하는지 아직 집을 나와 살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꺼낸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평범한 대학 노트가 아니라 표지에 투명 비닐 커버가 씌워진 제법 고급스러운 노트였습니다. 자수색 표시에는 엄마에게 드린 선물이라는 글씨 검은색과 크림색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특별한 용도로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보면서 아들을 꼭 행복하게 해주리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직업으로 이사하기로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생계할 가구도 없어서 기본적이지만 작은 차로 2번이나 실현 안 하면 되겠다면서 친구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가전제품을 살 돈도 없어 스타기는 친구들이 17번 돈을 모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값싼 중고 냉장고에 친구가 쓰지 않는 대형 보능한 텔레비전을 얻어 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테이블과 의자 5개 포함된 세트 10만원에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새 집에 필요한 살림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계기로 심기일전한 저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심했지만 그때는 빚이 5억 원을 불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아무리 갚아도 이자가 자꾸만 불어나 원금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변제금과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더 빌린 차세 빚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급기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다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떡 결정권 했습니다. 결국 수중에 고작 20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 전기요금마저 2자리나 연체하자 전기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2차례나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요금을 내지 못한 제 잘못이었지만 그때마다 업무 중에 지장하지 못한 데이터가 날아가 버려 이제 전기를 끊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전기요금을 낼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이 정도 생각할 수는 없나고 원망하고 또 이런 원망을 하는 저 선생님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빌딩동 속에 자산가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주와 이미지와 달리 그 친구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점을 떠오르면서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주어서 살 수 없는 귀한 아들이 있어. 아들은 내가 가진 큰 자산이야. 단지 건물주는 그 친구처럼 당장 쓸 수는 없는 것뿐이라며 그래서 제가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매기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를 보지 않고 해달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받아야 마지막 순간에 가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기업의 회계 예산과 특별 회계 예산은 모두 합친 금액이 300조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 금액의 1%가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일어날 리 없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해왔습니다. 우리 집은 당장 상품화할 수 없는 3조 원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여러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이어지는 영상은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될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한 일기를 넷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